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 법안이 밤사이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안이 지정되는 과정은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기 직전 회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회의장으로 달려갔지만 안건 지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내놓은 공수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최종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깐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어려운 도전이라며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가야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는 걸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자회사 임직원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과 조작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신병 확보로 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우두머리가 건재한 모습을 5년 만에 공개하면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마지막 IS 근거지까지 이른 바고주 전투의 복수였다며 기독교를 상대로 한 복수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총 4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여야 각 당의 대치와 몸싸움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기 직전 회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은 됐는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길게는 330일까지 걸리지만 이걸 180일까지로 줄이겠다는 게 여야 4당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 국민청원의 의견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건 시민들이 이번 국회 대치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줍니다. 4월 30일 화요일 아침엔 먼저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젯밤 9시쯤부터 국회 본청 220호와 445호 앞에 줄지어 누웠습니다. 밤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에 여야 4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회의 시간에 임박해 장소를 각각 본청 506호와 604호로 바꿨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부딪히지 않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뀐 회의 장소로 뒤늦게 달려온 한국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독재! 원천! 무효! 하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의식해 절대 폭력행위나 몸싸움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젯밤 11시 54분 사개특위는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조개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정개특위도 40분쯤 뒤인 오늘 새벽 0시 33분 역시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에 간다면 좌파 장기 집권의 그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 첫 번째 안건 지정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패스트트랙이 급물살을 탄 시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반전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사당의 합의안과 별도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건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뜻밖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됐던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제 사보임 등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기소 문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민주당이 내부 논의 끝에 어제 오후 5시 이 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한 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여야 사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2개의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밤 9시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여야 각 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이 선거제도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최종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섰던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혁명의 시민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와 개혁과제 입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독재자 후예들의 불법 폭력을 법치주의로 이겨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한국당 등과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으로 광화문 장외 집회는 물론 전국을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자,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 등의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고 또 얼마나 걸릴지 서준석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 4건은 앞으로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그리고 본회의 부의하 상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는 180일, 법사위 심사는 90일, 그리고 본회의 부의하 상정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한을 모두 채운다면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 사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상임위 심사 기간은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질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단축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기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본회의 절차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직후 상정한다면 60일이 아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의 없이 여야 4당이 속도를 낸다면
18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6시 30분 기준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 청원은 8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의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경계한 데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비핵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견제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I don't know.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reate the conditions where if we deliver that, if the two leaders get together, that we can make substantial progress.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 여름까지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거듭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여건이 조성돼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9일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대담 행사에서 대북 경제적 압박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It's a difficult challenge. There's a reason it hasn't been resolved, and we're confident that as we continue to apply the economic pressure to North Korea, that we'll get another opportunity to unlock. 폼페이오는 누가 미국을 대표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모스크바, 베이징 방문을 언급하며 동맹 한국, 일본과 협력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스뉴스에서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 집행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압박한 것과 비슷합니다. 한미일 공조로 북중러 3국의 연대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한 대북 인권단체가 탈북자 7명이 지금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서 북한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정부가 나서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에서 현재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양 외곽 지역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자 9살 최모 양과 최 양의 삼촌 강모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체포 당시 5명의 다른 탈북자도 함께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최 양의 어머니는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를 찾아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양과 베이징 등지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접촉하고 있는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양의 가족은 어제 외부 행사를 마치고 나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는 중국 정부가 아동권리보호조약과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최 양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 난민기구와의 접촉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제 모든 점령지를 잃고 사라졌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도 나왔었지만 건재한 이 조직 우두머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 점령지까지 잃게 된 바구주 전투의 복수였다면서 기독교를 상대로 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현지 시간 29일 18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IS의 우두머리 바그다디로 추정되는 남성이 앉은 채로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바그다디의 외모와 비슷하며 수염이 더 자라 나이가 든 모습입니다. 바그다디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4년 6월 이라크 모술에 있는 알루리 대모스크의 설교 영상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달 IS는 시리아 동부의 마지막 근거지 바구주 전투를 끝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모든 점령지를 잃었습니다. IS는 영상 앞부분에 4월 초라고 제작 시기를 달았습니다.
바그다디는 스리랑카에서 최근 발생한 부활절 테러가 시리아 바구즈 전투의 복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리랑카 테러가 십자군 앞에 놓인 복수의 일부분이라며 기독교를 상대로 복수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IS의 계속된 패퇴 속에서도 바그다디의 건재함이 입증됐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바그다디에게 알카에다의 옛 두목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최고 2,500만 달러, 약 290억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가 경정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경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신속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연장 등 7개 심의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제적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은 찬성했고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과 공익위원 2명이 의결을 거부하면서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늘 30일 0시를 기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민원실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보실 수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올랐고 서울은 14% 상승했습니다. 붉은색 표시가 있는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서 이제 주차, 또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범칙금도 8만 원으로 2배가량 오릅니다. 소방차 출동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화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운영하던 갤러리아 면세점의 사업을 끝냅니다. 지난 2015년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권을 따냈지만 이후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업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데 채우지 못하고 오는 9월 말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54명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광업과 미쓰비시 중공업, 스미토모 석탄광업, 미쓰이 광산 등 9곳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 사건과 별개로 서울 강남클럽 VIP들의 대화방에서도 불법 영상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있었죠. 재력가 아들과 연예인 등 14명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원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와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생수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 저희 JTBC가 집중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자승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조계종 노조 간부가 해고가 됐습니다. 다른 노조원 한 명에게도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부당 징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하늘을 관측하는 도구였던 혼계 통헌의를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전래된 서양 천문 시계를 희락자 유금이 조선식으로 해석해서 1787년에 만들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장소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포교 인근에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지난달 20일 임시로 문을 열었었는데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요. 오늘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채용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도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질 예정입니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합니다. 특히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슬쩍 뛰어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떨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안개 낀 곳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봄 기운 가득합니다. 서울과 광주가 22도, 대구가 21도로 포근한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해주가 20도, 함흥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삼성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삼성 바이오에피스 경영실장 양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의 임원이 구속된 것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위조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문제가 될 만한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직원 수십 명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JY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합니다. 양 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에 삼성 사업지원 TF 임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업지원 TF는 삼성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관련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계속 아니라고 주장했던 건 박유천이란 인물을 내려놓기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5번째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올해 초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씨는 5차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마약을 3차례 사들인 혐의 가운데 2번을 시인하고 한 번은 황 씨가 구매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선 박유천이라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는 주장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의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구속까지 되면서 박 씨의 심경도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마약을 넘긴 판매상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대전에서 40대 자전거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려 8년 동안 221대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번호를 맞추는 열쇠를 5초면 부수는 기술로 쉽게 훔쳤는데 시외버스에 싣고 인근 농촌 지역에 가서 싸게 팔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싣습니다. 잠시 뒤 어딘가에 내려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48살 임모 씨가 훔친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60km 넘게 떨어진 충북 보은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려고 샀는데 힘이 들어 못하겠다며 싸게 팔아 넘겼습니다. 매주 한두 대씩 많게는 3대까지 8년간 221대의 자전거를 훔쳐 팔았습니다. 피가 말리죠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제가 시험 합격한 기념으로 해가지고 사주셨던 거라. 모두 훔친 당일 팔았는데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 중에서 번호키로 잠긴 자물쇠만 노렸는데 맨손으로 부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전거를 훔치면 직접 타고 하천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아났습니다. 출구가 많아 CCTV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며 옷도 갈아입어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1,200대에 이르는 CCTV를 분석하고서야 지난달 임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 반의 잠복 끝에 최근 임 씨를 검거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밤사이 지정됐습니다. 여야의 몸싸움과 고소고발 등이 난무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원천 무효이고 날치기라며 천망농성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네. 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그리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2012년 만들어졌던 국회 선진화법, 사실 뭐 이름, 정식 명칭은 국회법인데요. 네. 이것은 깨졌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몸싸움, 육탄전, 육탄점거, 거기에 뭐 고성, 욕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생겨나서 서로 맞고소, 맞고발전이 벌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오는 자정 직전에는 이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12시 반경에는 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제도 그런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게 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서 표결 처리되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에는 적어도 본회의에 상정은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 신속 안건 상정 제도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는 것이 어제 처리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표결에 붙여져서 법안이 통과되고 뭐 재정 개정의 절차를 거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직 일단 알 수 없는 지금부터 거죠. 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안건을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결사저지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뭐 분노를 삼킬 정도로 네. 이 선거제가 개편된 것도 아니고요. 공수처가 신설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30일, 적어도 상임위에서 180일, 6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90일 동안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돼도 60일, 2달 동안 또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어제 민주당 측과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들은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지 법안 처리가 된 것도 아닌 만큼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기회로 좀 협의에 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죠. 국회법이 어겨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법 위반으로 사실 이제 굉장히 중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사실 이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1차, 2차에 거쳐서 20명이 넘는 지금 뭐 이게 40명에 가까운 네.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 보좌관, 당직자들을 지금 고발했고요. 또 맞고소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7명을 이 폭력법, 폭처법에 이제 근거해서 고소고발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이해찬 대표 등 또 이제 고발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도 사실 뭐 서로가 억울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전 엄정하게 뭐 검경의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재판에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한 번 무력화되기가 어렵지 지금 이게 7년 만에 처음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네. 동물국회가 재연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을 하게 될 때 이 법이 다시 작동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된다면
한 번 망가진 국회 선진화법은 앞으로 재차, 3차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흐지부지 유야무야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실제로 말이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서로 화해하고 뭐 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다 취하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죠. 대치 국면에서는 서로 이제 법적 소송을 불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화해 무드로 전환되지 않기가 힘들거든요. 네. 결국 국회는 작동해야 하는데 또 결국은 이제 합의에 의한 밀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뭔가 밀월 관계로 접어들면 결국 그동안의 손은 또 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취하가 되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대치 국면이 한동안 갈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이 집권 여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은 흘러가겠지만 결국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어제와 밤사이 상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네. 사법인과 관련해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가 어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먹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이 공수처 신설 법안은 민주당이 낸 절충안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반영됐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는 완전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줘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제한하는 안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이 사보임이라고 하는 선수 교체 카드를 2번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오신환 의원이 최이배 의원으로 또 권은희 의원이 임재훈 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권은희 의원의 좀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만들되 기소권과 관련해서 나의 의견을 받아달라.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하나를 복수로,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 법안이 2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셈이 된 거죠. 좀 이제 특이한 제안인데 이것을 바른미래당이 이제 어제 오전에 꺼내들었고 민주당이 받기는 어렵겠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바른미래당 발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에 10시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민주당도 그렇고 의총들을 통해서 복수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가결을 했는데요.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이 민주평화당에서도 일단 이것을 추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은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다가 당이 조만간에 분명히 깨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네. 나왔습니다만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의 반전 카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네. 어느 정도 뭐 갈등들이 봉합될 여지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봉합될 여지는 생겼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의 불만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다른 여야 사당에 관철시킨 경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공수처 법안은 330일 최장 기간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안으로 채택될지는 여지가 남아있고 봉합의 가능성을 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고요. 네. 확대하면은 유승민계로 불리는 구 바른정당계 의원 최소한 8명이고요. 여기에 일부 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도 가세한다면 약 이 당의 절반 정도는 지금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12대 11 정도로 지금 팽팽한 이제 입장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은 이제 탈당 선언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지붕 두 가족 체제는 완전히 표면 위로 지금 폭발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에 깨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는 좀 이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깨진 다음에 네. 방안이 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것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차단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이제 당장 깨지진 않고 아마 6월 말에 지금 원내대표에 대한 선출이 있거든요. 6월 말까지는 흘러가면서 차후의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붕 두 가족 체제가 오래 가긴 어렵다. 이번에 이제 2개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놓고 4당 대 1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격돌한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3.5당 대 1.5당의 그렇죠.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태라든 전개가 재편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은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장외 집회도 잇따라서 열 계획이고요. 네. 자, 앞으로 패스트트랙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패스트트랙은 일단 올라갔으니까 원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이제 좀 뭐랄까요? 회유하고 또는 달래고 어르고 좀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정국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규탄 분위기는 패스트트랙은 하나의 빌미였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반정부 투쟁에 이제 깃발을 들었거든요. 이미 지난 주말까지 2차까지 규탄 대회가 열렸고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이 서울로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보다 훨씬 더 강한 구호입니다. 헌법 수호를 내걸었고요. 그리고 좌파 독재 타도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도 그 좌파 독재를 유지하고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보여줬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박근혜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천막 당사의 모습도 재현할 것 같고요. 장외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회 안 원내에서도 격돌은 여기저기서 이어질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원내로 돌아오고 장외 집회를 접게 될 것인가.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장외에서 싸워나갈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과거에 이 진짜 독재 시대에는 독재 타도를 외치지 않았던 분들이 민주화된 상황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대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국민청원 문제, 해산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또 민주당 해산시켜라 이런 또 민심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해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2일 날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7만 명을 넘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10만 명이 넘게 들어온 지금은 상황입니다. 92만 8천 명 정도까지 그렇군요. 더 많아졌군요. 그럼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어제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는데 이 새벽에 제가 봤을 때는 8만 명이 넘어가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만 명 대 10만 명 정도, 10대 1 정도의 규모로 해산시켜라는데 기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뭐 아주 이 기계적인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론을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은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은 다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외연 확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를 극우라고 부른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극극극극 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논리적인 이 어떤 이성적인 국민 설득은 빠져 있고 선전선동만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이 새 집결은 한계를 맞을 것이다.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통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 초소와 화기를 철수시켰습니다. 서로 위협이 되는 것을 피하자는 뜻이었죠. 이 같은 조치들이 마무리됐고 그동안 중단됐던 JSA 견학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JSA 안에서의 자유왕래는 아직까지 불가능하지만 남북 정상이 같이 걸었던 도보다리는 개방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뢰 제거 등 비무장화 조치로 한동안 중단됐던 JSA 견학이 다음 달 1일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남측구역만 개방합니다. 남북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JSA 전체 지역에 대한 비무장화를 완료했고 이어서 자유왕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공동 근무 수치 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남측만 우선 개방하게 됐습니다. 북측은 JSA 공동 근무에서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있고 이 사안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 이제 마무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 이전과 비슷하게 견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군사분계선 위에 나란히 있던 파란색 군사정전위 건물 앞에서 남북 두 정상이 거닐었던 도보다리와 기념식수 장소까지 견학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달 초 시작하기로 한 공동유해 발굴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하나의 필지를 사서 토지 지분을 수천 분의 1로 쪼개 파는 업체들,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이 되는 전국의 토지 15곳을 저희 취재진이 들여다봤습니다. 지분으로 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데요. 이 15곳의 투자자가 12,00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산 꼭대기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판교 인근 한 토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땅은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취재진이 직접 투자를 문의해봤습니다. 대부분이 100억대, 50억 이상의 보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토동 산 73번지. 이 임야에 투자한 사람만 지금까지 3,354명. 투자자가 많아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등본을 떼야 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 미국인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금토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지고 있느냐? 이 일대 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전 국회의원. 도대체 어떤 땅인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는 길가에 이 땅은 팔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자꾸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요. 그 누가 그러는 재계약나 그래서 그거 부셔주면서 붙인 겁니다. 뭐 사기꾼 같은 그런 거 같아서. 일부 기사에서 자신의 땅이 금토동 산 73번지로 둔갑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산 73번지로 가는 길은 가파른 등산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금토동 산 73번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산 정상인데요. 해발 380m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약 40분가량 걸렸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나무가 우거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실제로 내려보니 경사가 매우 급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옆을 보시면 거의 낭떠러질 수준으로 경사가 급한데요.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남시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기획부동산을 조심하라는 전단지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계산 정상이죠. 청계산 정상인데 여기 이제 우왕시고 여기 이제 청계산 밑에 이렇게 파진다는 건 말이 돼요? 인근 성남시 대장동 산 63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산 63번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정상 부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우거져서 보기에는 좋지만 바로 앞에는 송전탑이 있고요. 도로는커녕 등산로도 없어서 사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일대 땅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1,127명에 달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그냥 좋아요. 현재 내가 땅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토지용 지역들을 토지용에 확인해 지역들 그거 볼 필요가 없네. 네, 어떻게 저런 땅에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지, 이건 업체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판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공유하는 영업교육 자료입니다. 기본 통화에선 시세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을 소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평당 5만 원짜리가 2년 만에 700만 원이 된 사례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관심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관심이 있으면 토지 매입 경험을 묻고 관심이 없으면 소액 투자를 언급하는 식입니다. 다단계를 연상시키는 자료도 있습니다. 가상 통화 연습 시나리오입니다. 내부 직원이나 기존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나 사라고 나오면 나도 샀는데 더 살 수가 없어 권유한다고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소액인데 굳이 상회할 필요가 있냐고 써 있습니다.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 비용을 언급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10%죠. 10%? 그러니까 뒤를 쓰고 파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짜리 하나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날 딱 현금이 200만 원 정도가 내 통장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영업에 당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2, 3년 안에 개발된다는 친척 말에 5천여만 원을 넣은 가정주부 조모 씨.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걸 뒤늦게 보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거 대체를 해서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투자로 결혼자금 1억 원을 날린 회사원 김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때 다 통일하셨다면서요. 다 설명 잘해줬다는데 안 되겠네. 이거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텐데요. 잘못이 있다고 지목된 판사가 66명인데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건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시효 때문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66명에 이르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달만 넘게 자료 검토를 했고 판사들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비위 사례의 상당수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이던 문무모 판사는 2016년 3월 22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신문기사를 대신 썼습니다. 헌재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가 헌재 내부 동향이나 선고 관련 내용을 모아 전달한 것도 2015년 초부터입니다.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어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절차를 우선 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버텼고 결국 시효가 징계의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판사는 결국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 귀국해 징계위 회부 대상자 명단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수첩을 바탕으로 뇌물 혐의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만나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일정 등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난 날 윤 씨가 돈을 찾았는지 입출금 내역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수첩엔 자신의 일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학위형 골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골프 치는 날을 표시해둔 겁니다. 당시엔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별장 동영상 수사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윤 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 수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수첩에 기록된 대로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만난 날 돈을 찾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엔 골프 말고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다른 일정도 적혀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7년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고 200만 원을 준 게 전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좀처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수첩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내뿜는 오염물질이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현대제철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가 몇 년째 고장이 나 있었는데요. 이걸 숨기고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려다가 포기를 하고 최근에 새 장치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교체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염물질은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의 소결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굴뚝을 포함해 현대제철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2013년 11,23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배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해 2017년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 측은 설비가 늘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 2, 3번 소결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망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배출물이 활성탄 흡착 시설을 지나며 여과되는데 이 시설에 지난 2015년 불이 났습니다. 이후 2, 3번 흡착탑도 온도가 6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직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해봤지만 그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건수가 14,000번을 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현대제철로부터 개선계획서와 4년간 15억 원의 환경개선 부담금만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보수공사를 포기하고 설비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는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A형 간염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파악된 감염자는 3,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법정 1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은 항체가 없는 청년과 장년층이 주로 걸리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은 3,671명입니다. 74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가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가 전체의 37.4%, 35.2%를 차지했고 20대는 13.5%였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 유소년기를 보낸 50대 이상은 A형 간염을 가볍게 앓아 자연 면역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 시점은 22년 전이어서 20대 이상은 대부분 예방 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에 끼인 20대에서 40대는 항체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감염 환자의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급성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열과 두통이 나는 정도지만 심해지면 간이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20, 30대 성인은 항체 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병원,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A형 간염의 초기 증상은 감기나 소화불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낫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자칫 병을 키우기 쉽습니다. 치료제도 마땅히 없어서 한번 증상이 심해지면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인 문민지 씨에게 갑자기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 건 설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약 먹으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병원에 가봤지만 똑같았습니다. 내과랑 한의원에서도 그냥 제가 뭐 급체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3, 4일 정도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복통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찾아가서야 급성 간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정상이 한 30 정도인데 2,500, 3,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물을 마셔도 계속 구토를 했었어요. A형 간염에 걸리면 처음엔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증상과 비슷해 문 씨처럼 버티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제도 딱히 없어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질 정도가 되면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 등 감기 증상과 소화불량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A형 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나 피부가 노란 빛을 띠는 황달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보건당국은 A형 간염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잠복기가 길게는 50일까지 이르기 때문에 감염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올 초 충청 지역에서 식당이나 반찬 가게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에 주시하고 있던 질병관리본부가 나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가 평균 한 달로 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먹은 음식이 많아 정확히 어떤 음식물이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식재료라든지 공통원으로 이제 해서 발병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음식 재료 뭐 이런 것들의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때가 A형 간염은 식중독처럼 퍼집니다.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 원인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물에서 몇 달씩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산물 등이 위험합니다. A형 간염은 예방주사를 2번 맞으면 항체가 거의 100% 형성됩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영유아부터 필수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 30대는 사각지대입니다. 한 번 맞는데 7에서 8만 원, 완전히 항체가 생기려면 15만 원 안팎이 들어 다른 백신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후진국병 예방을 위해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은 지난해에 비해 발생 건수가 3배가량 늘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격리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도 홍역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2개 대학에서 최근 학생과 직원 1000여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2명의 홍역 감염자가 발생하자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24일까지 22개 주에서 695건의 홍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홍역 바이러스 소멸을 선언했던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 세계에서 11만 2천여 건의 홍역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preventative measures are not a reason to inject toxins into my child's body.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홍역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접종 아동이 홍역 감염을 확산시켰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백신 접종을 2회에 걸쳐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법정 1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와 40대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역과 댕기열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형 간염 환자의 경우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파악된 수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게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말이죠. 네, 지난해 한 2,500명 네. 정도가 1년 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4월까지 3,600명 정도가 이미 발생을 해서 전년 동기간 대비 거의 3배, 그리고 작년에 전체 발생 수보다 벌써 1.5배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그런데 이렇게 빨리 A형 간염이 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A형 간염의 평균 잠복기가 한 28일 정도 되고요. 네. 뭐 최장 잠복기로 따지면 50일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나갈 때 일단은 이제 환자들한테서 이제 뭐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검출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방문했었던 식당이라든지 뭐 반찬 가게 이런 데를 가보면 이미 한 달 전에 음식들이다 보니까 이제 네. 보관이 안 돼 있고 아하.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적인 감염원은 확인될 수 있지만 어디서 실제로 오염이 돼서 유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역학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네. 물을 마셨을 때, 먹고 마셨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잠복기 동안에 대변을 통해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뭐 식수로 오염하거나 아니면 식재료로 오염하거나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에서 감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와 40대 네. 감염자가 특히 많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인구 비례상으로는 사실 충청, 대전 충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30, 40대 가장 취약한 이유는 이제 50대, 60대 어르신 때는 이제 상수도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우물물이나 냇물을 먹다가 오염된 물을 먹어서 자연 감염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2009년도에 한번 A형 간염이 많이 발생했었을 때 그 당시 10대 또는 10대 미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했었었고 또 최근에 2015년부터는 이제 한 1세 때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아하. 예방접종을 잘 안 하는 또 자연 감염도 안 된 이런 낀 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항체가 없어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 차례만 맞아도 되나요? A형 간염은 현재 이제 6에서 18개월 사이에 2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회 접종을 맞춰야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2차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좋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오염된 물과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식중독과 A형 간염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조리 환경 또는 식재료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A형 간염도 언제든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 또 식재료의 유통 과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방법들이긴 합니다. 네, A형 간염이 지난해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올해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한 4,000명도 발생을 했다가 작년에 2,500명으로 좀 줄어서 조금 방역 당국도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게 특정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어디가 많이 오염된 건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A형 간염에 걸렸을 경우에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뭐 감기나 소화불량 뭐 이런 증상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이제 열이 나는 경우인데 저희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A형 간염 환자 한 명 왔었는데 초반에 열만 나고 근육통만 있다 보니까 이게 A형 간염이 다른 병인지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 간 수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A형 간염이겠구나 이렇게 진단한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증상만으로는 A형 간염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황달이 생기면 아 이제 A형 간염이 맞겠구나 이렇게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바로 혈액 검사를 해서 네. 간 수치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막 울렁거리고 소화기 증상이 생겨서 식사를 잘 못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백신 접종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까? 백신 A형 간염 백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어가지고요. 네. 특별하게 뭐 꼭 맞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은 어떻든 이제 맞으시는 게 20, 30대 또한 또 간이 기저에 이미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B형 간염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네.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A형 간염 걸리면 상당히 치명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서둘러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치명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A형 간염에 치료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주 정도 푹 쉬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면 회복을 하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도 가능합니까? 예, 자연스럽게 회복, 대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 네. 극히 일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격성 간염, 간염이 아주 심하게 와서 간부전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도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국소수에서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 증상이 발생했을 때 경과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 어쨌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 방법들을 잘 받고 계셔야 됩니다. A형 간염을 쭉 가진 상태에서 만성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짧은 기간 안에 간을 이식받아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A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 일으키고요. 만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급성 간염이 심하게 됐을 때 아주 이제 간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홍역 환자도 전 세계적으로 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로 유럽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홍역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홍역도 이상하게 20대, 30대가 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력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예방접종 꼭 하고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댕기열 주의보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댕기열 환자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뭐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뭐 댕기열을 피하려면 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따뜻한 곳, 모기가 많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댕기열은 예방접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해외 여행자들한테 효과가 있지는 않고 현재 네. 거주하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지 갔을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야외 활동할 때는 긴팔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런 모기를 이제 물리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잘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독감 치료제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린 일이 있었죠. 어제 새벽 전북 전주에서는 10대 여학생이 같은 독감 치료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독감 치료제 부작용 때문인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전북 전주에서 13살 백모양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백양은 그제 오후 고열과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서 독감 진단을 받고 독감 치료 주사를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다가 10시간 만에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백양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지난해 12월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맞았던 치료제와 같은 종류입니다.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인 페라미플루는 어지럼증이나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호흡곤란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허가받은 양을 정상적으로 투여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왔던 약이라서 특별히 부작용을 굳이 설명 안 드리고. 지난 겨울 국내에서 독감이 유행하면서 타미플루 계열 약품의 부작용이 몇 차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약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청소년에게 타미플루 계열 독감약 처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경찰은 백양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법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을 한 스텔라 데이지호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유해 수습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달 전부터 수색을 해서 유해와 유품을 찾았는데 수습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 업체와 우리 정부가 계약을 하면서 유해 수습 조항을 넣지 않아서입니다. 유해 수습에 들어가는 100억 정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슬고 처참하게 구겨진 선체가 보입니다. 떨어져 나온 조타실의 모습이 배가 침몰된 장소라는 걸 짐작케 합니다. 잔해 근처엔 선원의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작업복과 속옷이 남아 있습니다. 옷 사이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역시 선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켤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던 무인 잠수정이 2달 전 찍은 겁니다. 하지만 유해를 찾은 지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수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심해 수색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유해 수습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해 수습을 심해 수색 계약에다가 넣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유해 수습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계약에 안 넣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항해 기록을 저장한 장치만 수거한 채 9일 만에 철수했습니다. 유해 발견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아들인지 몰라도 너무 가슴 아프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아주 소실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 아주.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진그룹 소식입니다. 총수 일가와 맞섰던 2대 주주 강성구 펀드가 그룹 3세 승계 이후에 다시 지분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강성구 펀드가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에만 128만 주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지분율은 12.68%에서 14.98%로 뛰어올랐습니다. 15% 선까지 넘어서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해 일단 멈춘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분 늘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드 측이 실탄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 모집에 나선 정황이 나타나면서입니다. 공세로 전환한 배경에는 한진그룹의 3세 승계가 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사장은 24일 한진칼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는 3남매에 맞서 펀드 측도 지분을 늘리며 견제에 나선 겁니다. 고 조양호 회장과 일가의 지분을 포함하면 28.93%, 규모만 보면 경영권 방어엔 무리가 없지만 여전히 상속이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지분을 유지한 채 2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택배회사 직원이었던 한 남성이 책을 주문한 정보를 보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나달라며 집요하게 연락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1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B씨가 15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묻자 처음엔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안 한다며 캐묻자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택배회사 직원이라며 책을 주문한 정보를 보고 연락처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혼했다며 부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집요했습니다. 야구장에 가거나 따로 술을 마시자고 하고 과거 A씨를 성희롱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이사를 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송조에 떠있는 사람들만 내 번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본사 직원이 내 번호나 주소를 열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B씨는 지난해 5월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택배회사 측은 B씨가 회사에 있을 때 상품 관리를 위해 받은 조회 권한을 엉뚱한 곳에 썼다고 알려왔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북한에 억류가 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당시 북한이 내밀었던 청구서에 서명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미 국무부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당시에 평양에 들어가서 원비어를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인 인질에 대해서 이른바 몸값을 지불하는 문제, 미국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송환할 당시에 북한이 치료비로 2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해당 치료비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또 조셉 윤 전 대표는 당시 국무장관이던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명을 했고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나온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내민 청구서에 미국이 서명은 했지만 실제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가 낡은 주택의 집 수리에 대해서 연이율 0.7%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2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대상인데요. 집 수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가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R&D 집약도가 2013년에 4.15%로 상승하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이후에 2015년과 2016년에는 연속으로 이스라엘에 밀렸지만 2017년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 이어서 스위스가 3위를 기록했고 또 스웨덴과 일본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OECD가 최근 출간한 OECD 주요 과학 기술 지표에 실렸습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과 항공기 좌석 승급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내부 감사를 벌여 총 30명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이후에 좌석 승급 금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장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 골프 숙소를 제공받아 청탁 금지법 위반도 발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다시 폭은, 큰 일교차, 그리고 아침 안개인데요. 오늘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5도에서 10도가량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높아서 아침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등지에서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개가 많이 끼었네, 안개 무슨 일이래 하며 놀란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4월도 이별인데 안개가 자욱하다며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조심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사이클론이 불어닥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곳에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국제인권단체는 일부 지역에선 정부 관리나 부족장이 구호 식량을 대가로 성상납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마을의 성안대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고 다닙니다. 사이클론 케네스가 모잠비크 북부의 펜바 일원을 덮쳤습니다. 6주 전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한 중부 지역과는 1,000km 떨어졌습니다. 케네스는 최대 풍속 시속 280km의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There's no record of two storms of such intensity striking Mozambique in the same season. UN 세계식량계획 측은 케네스의 강수량이 직전 사이클론보다 약 2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초고층 대기에서 사이클론이 주변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는 현상이 나타나며
내륙 100km에 걸쳐 습기를 머금은 채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나흘 동안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잠비크는 앞선 이다이 피해로 아직도 180만 명 이상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구호 식량을 배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패션쇼 도중 신발끈을 밟고 넘어진 모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대를 걷던 모델이 신발끈을 밟고 휘청이더니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패션쇼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숨진 모델은 브라질 출신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모델이 쓰러진 게 패션쇼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서부의 마을이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집중호우로 지난 27일 홍수가 났는데요. 지금까지 2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백 채의 건물이 물에 잠겨 1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0월부터 4월까지 계속되는 우기에 크고 작은 추해를 겪고 있는데요. 강상류 지역을 개발하려고 나무들을 잘라낸 것이 홍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소속된 조종사들이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나흘째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이 함께 만든 항공사인데요.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을 두고 조종사 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지난 주말 항공편이 대거 취소된 데 이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1000여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17만 명 이상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영화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닷새 만에 우리나라에서 관객 600만을 넘겼고 전 세계에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이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 역사상 10억 달러 수익을 가장 빨리 돌파한 전무후무한 흥행 신기록입니다. 이미 개봉 첫날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요. 2015년에 개봉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세운 1억 1,900만 달러의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흥행 신드롬과 열렬한 관객들의 반응에 극장들은 상영관을 늘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신기록을 세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 법안이 밤사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여야 각 당의 대치와 몸싸움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젯밤 9시쯤부터 국회 본청 220호와 445호 앞에 줄지어 누웠습니다. 밤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에 여야 사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당은 회의 시간에 임박해 장소를 각각 본청 506호와 604호로 바꿨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부딪히지 않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뀐 회의 장소로 뒤늦게 달려온 한국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의식해 절대 폭력행위나 몸싸움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젯밤 11시 54분 사개특위는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2개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정개특위도 40분쯤 뒤인 오늘 새벽 0시 33분 역시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에 간다면 좌파 장기 집권의 그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 첫 번째 안건 지정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패스트트랙이 급물살을 탄 시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반전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사당의 합의안과 별도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건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뜻밖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됐던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제 사보임 등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기소 문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민주당이 내부 논의 끝에 어제 오후 5시 이 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한 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여야 사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2개의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밤 9시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공조해온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은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와 개혁과제 입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독재자 후예들의 불법 폭력을 법치주의로 이겨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한국당 등과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으로 광화문 장외 집회는 물론 전국을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는 초토화됐고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국민청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과정도 남아있는데요. 330일까지 걸릴 기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여야 사당의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서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 4건은 앞으로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그리고 본회의 부의하 상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는 180일, 법사위 심사는 90일, 그리고 본회의 부의하 상정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한을 모두 채운다면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 사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상임위 심사 기간은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질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는 단축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기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본회의 절차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직후 상정한다면 60일이 아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의 없이 여야 4당이 속도를 낸다면 18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8시 기준 9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 청원은 9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터키 여자 프로배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블로킹 1개를 포함해 12점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은 오전 3승제 챔프전 승부에서 1승 후 2연패에 빠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터키 리그에서 2번의 우승을 경험했던 김연경은 자신의 3번째 우승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터키 프로축구팀 알라니아 스포르에서 뛰던 체코 출신 공격수 요세프 슈랄이 원정 경기에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소속팀 선수들을 태운 차량이 이스탄불 현지 시간 29일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고 터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소속팀은 슈랄이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슈랄은 2013년부터 전방 공격수로 체코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습니다.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합니다. 특히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훌쩍 뛰어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안개 낀 곳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봄 기운 가득합니다. 서울과 광주가 22도, 대구가 21도로 포근하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해주가 20도, 함흥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지역에 아주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 법안이 밤사이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안이 지정되는 과정은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기 직전 회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회의장으로 달려갔지만 안건 지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에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대북 제재를 계속해가는 과정에서 비핵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 임원이 구속된 것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결정은 청탁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